행복주택에 살면 보증금 대출이자도 지원해주다니 머리털나고 처음 들어보는 쇼킹한 소식이잖아. 반갑습니다. 같은 상품 저렴히 사는 저렴왕입니다. 행복주택 1부에서는 주택 내부와 외부 시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부를 보신 분들은 임대료 대비 행복주택이 괜찮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행복주택에서 반년 넘게 살고 있는 저렴왕이 행복주택의 단점은 없는지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으로는 1부에서 언급한 넓은 주차장, 신축, 역세권 인정 말고도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시세보다 임대료가 상당히 쌉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료가 싸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왕이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저는 보증금 9,800만원에 임대료 10만 5천원씩 내고 전용면적 36제곱미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 오피스텔의 시세를 확인해보죠. 미사 푸르지오 시티는 전용면적이 42제곱미터고 실제 거래가는 19년 10월에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62만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8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행복주택 보증금 8,800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계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출금액 8,800만원, 금리 3.3%, 연이자 290만 4천원, 월 이자로 환산하면 24만 2천원입니다. 다시 한번 환산을 하면 행복주택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34만 7천원에 거주하고 있는 꼴이죠. 즉 오피스텔보다 43만 3천원 저렴하게 살고 있어요. 오피스텔과 비교하는 게 무리가 가지 않냐고요? 그러면 주택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주택이 없어 조금 떨어져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다른 주택이 아예 없어요. 전용면적 36제곱미터 동일하네요. 실거래 내역이 없어 호가로만 보겠습니다. 호가가 실제보다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이해를 해주세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입니다. 행복주택보다 35만 3천원이 비싸네요. 풀옵션과 일반의 차이는 있겠지만 임대료만 봐서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럼 아파트로 비교해보라 하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저희 동네에서는 제일 작아요. 그래서 비교에 무리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행복주택에서 오피스텔보다 약 43만원, 상가주택보다 약 35만원 저렴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점을 잘 이용하면 더 저렴히 살 수 있어요. 잘 활용하면 오피스텔보다 약 57만원, 상가주택보다 약 49만원 저렴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 장점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둘째, 보증금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잉? 보증금이자를 지원받는다니요? 일단은 경기도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 경기도에 있는 행복주택만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임대보증금의 40%를 이자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녀 유무에 따라 총 2자녀 이상이면 100%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 대상자면 이자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비버팀목의 경우 버팀목 대출의 금리까지만 지원해줍니다.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은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보증금 대출을 받는 누구나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증금 6천에 월 임대료 10만원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빌라 원룸이나 오피스텔보다 훨씬 싼 거죠. 자세한 이자 지원 내용은 본문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이해가 쏙쏙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장점, 깡통 전세에 위험이 없으며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다. LH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깡통 전세에 위험이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원룸에서 민간인과 계약 시 보증금의 위험성 때문에 보통 돈을 들여 보험에 많이 가입하시죠. 행복주택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을 다 안 채워도 의무거주 1달 또는 2달만 거주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큰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진 경우 입주 스케줄에 맞춰 퇴거가 가능하니까요. 반면 민간인과 계약한 경우 조절이 상당히 어렵고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네 번째 장점, 청약통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장점일까요? 이유는 상단의 자막 확인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영상 끝까지 보고 가세요. 해당 영상도 본문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영상 다 보고 시청해주세요. 보통 공공임대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청약통장은 단지 입주 조건일 뿐이지 절대로 네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10년 묶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주택 입주 시 필요하다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행복주택이 아파트 분양을 노리기에 최고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앞서 행복주택의 장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점, 방음이 잘 안되고요. 옵션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이웃들이 좋아서 못 느끼지만 입주민 카페를 보면 방음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도식이고 좁은 공간에 많은 세대를 입주시켜야 하니 방음벽도 얇은 것 같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보통 옵션이 들어가 있지만 행복주택은 옵션이 전혀 없어 청년계층의 경우 조금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근마켓이나 리사이클시티를 활용하시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행복주택보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신혼집을 시작했을 때 관리비가 월 10만원 중반대가 나왔는데 현재는 10만원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일부 거주자들 말에 의하면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하철역이 개통이 안 되거나 교통 오지의 경우 공가가 많이 발생합니다. 공가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공동관리비를 입주 세대끼리 고통 분담을 해서 그렇습니다. 둘째, 경비 아저씨나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최소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대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800세대가 넘어서 큰 부담 없어요. 하지만 세대수가 100세대도 안 되는 곳은 입주자들의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세대수가 많고 공가가 적은 곳은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점은 일반 브랜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단점, 주변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비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40대 이상의 경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행복주택에 거주한다는 것은 외부인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고 소득이 낮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도 있고요. 아무래도 공급이 많아지니 집값이 떨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점, 입주자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지하철역을 여기로 끌어와야 한다. 대학병원을 유치하자. 등 입주자 이익에 대한 의견을 내죠. 하지만 행복주택은 입주자 대표가 있지만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점과 자기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들의 관심도 적고요. 목소리가 그만큼 낮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인근에 마을버스 노선이라도 끌고 오고 싶어도 다른 일반 아파트의 목소리에 눌려서 힘듭니다. 장단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행복주택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매력적인 주거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행복주택에서 신혼을 시작한다면 보증금 3천에서 4천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3, 4천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 제도를 이용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결혼주택자금으로 2, 3억씩 필요하다고 하고 주위에만 봐도 그렇게 대출받아 전세 사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행복주택을 샅샅이 살펴보면 실보다 득이 많은 제도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단점도 대부분 일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입니다. 저의 경우 행복주택에 살면서 제 계획대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만약 일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다면 분양계약금 치를 돈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첫 주택계획을 행복주택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367분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 예정자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총 결혼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